월급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왜 항상 통장엔 돈이 없지? 혹시 나의 자산이 지금 집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방금 나온 보고서 한 편을 가지고 한국 가계 자산이 왜 이렇게 부동산에 몰려 있고, 그래서 왜 금융투자 활성화라는 말이 나오는지 차근차근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1. 지금 한국 가계 자산 어떤 상태냐면, 한국 가계 비금융 자산 비중 64.5%. 먼저 숫자부터 정리해 볼게요. 한국경제인협회가 오늘 12월 8일 발표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같은 비금융 자산 비중이 64.5%예요. 여기서 용어부터 정리. 비금융 자산 집, 토지, 상가, 전세 보증금 등 실물에 가까운 자산. 금융 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같은 종이 디지털 자산. 보고서에선 한국을 미국, 일본, 영국이랑 비교했는데요. 한국 비금융 자산 64.5%, 미국 32.0%, 일본 36.4% 2023년 기준, 영국 51.6%. 우리가 네 나라 중에서 가장 부동산 쏠림이 심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내 자산이 총 5억이다. 그중 3억 2천만 원 정도가 집, 토지 같은 실물 자산에 들어가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2. 현금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이것도 문제. 그래픽 파이 차트 금융 자산 안에서 현금, 예금, BS 투자 상품. 그래도 요즘 다들 주식 ETF 한다던데 우리도 꽤 투자하지 않나 싶을 수 있는데요. 숫자로 보면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금융 자산 구성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현금, 예금 비중 2020년 43.4%, 2024년 46.3%. 투자 관련 자산 비중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2020년 25.1%, 2024년 24.0%. 그러니까 주식 ETF 투자하는 사람 늘어난 것 같은데 전체 숫자로 보면 오히려 현금, 예금 위주가 더 심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반대로 미국은 어때요? 가계자산에서 금융자산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자산 안에서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020년 51.4%, 2024년 56.1%로 증가. 즉 미국은 우리 돈, 금융시장, 주식, 채권 등에 더 많이 넣을래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한국은 그래도 집이 제일이지, 남는 돈은 일단 예금에 둬야 마음이 편해 쪽으로 더 쏠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3. 왜 이렇게까지 부동산 쏠림이 심해졌을까? 역사제도 심리가 다 섞인 결과. 이건 단순히 한국 사람은 집을 좋아해서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1. 과거 경험. 부동산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80만 2000년대까지의 기억. 집만 샀으면 몇 년 뒤엔 항상 올랐다는 경험을 부모, 조부모 세대에서 계속 봐왔죠. 물가 오르고 월급 오르고 집값 더 오르고 내 인생 최고의 투자집이라는 내러티브가 강하게 박혀 있어요. 이 제도적 환경, 전세, 대출, 세제. 전세제도 집을 사는 것뿐 아니라 보증금이라는 큰 돈이 집에 묶여 있는 구조. 대출 구조, 부동산 담보대출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가장 익숙하고 관리하기 쉬운 형태. 세제. 금융소득은 복잡한 세율 구조, 구간, 분리과세 등으로 내가 이거 해도 세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 영역인 반면, 부동산은 보유세, 양도세가 물론 있지만 그래도 집은 남는다는 심리가 세금을 상쇄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3심리 잘 모를 땐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낫지. 주식, 채권, ETF, 파생상품. 이름만 들어도 어렵고 공부할 것도 많아 보여요. 반면 집은 내가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이라서 훨씬 구체적이죠. 그래서 어렵고 변동성 큰 금융 투자보다는 그래도 집이 낫다는 선택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역사제도 심리가 계속 겹치면서 오늘의 64.5% 부동산 쏠림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4. 이게 왜 문제냐면 자산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 집값은 올랐는데 통장은 마른 느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가진 건 거대한 금덩어리 하나뿐인데
이걸 당장 쪼개서 써먹기가 너무 어렵다고 상상해보면 지금 한국 가계의 상황이 좀 비슷해요. 유동성 부족. 자산의 대부분이 집 토지에 묶여 있으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그걸 바로 쓸 수 없어요. 집을 일부만 떼어 팔 수는 없으니까요. 경제 활력 약화. 돈이 금융시장으로 들어가면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돌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금이 부동산에만 몰리면 돈이 도는 속도가 느려지고 성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 불안주거 불안정. 모두가 부동산으로 몰리면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무주택자 청년 세대는 점점 더 집을 사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부동산 대신 주식 금융시장으로 투자 흐름을 돌리자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노후 리스크. 집 한 채가 나의 노후 자금이라는 생각도 많지만 실제로는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거든요. 배당, 이자, 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 모든 걸 집에 걸어두면 나중에 집을 팔지 않는 이상 현금이 잘 안 생기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 금융투자 활성화 필요. 보고서를 낸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은 이렇게 주장해요. 부동산 쏠림을 줄이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제시한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5-1. 금융소득 과세체계 단순화 앤드 완화. 현재는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구조가 복잡하고 과세 구간, 세율, 대주주 기준 등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서 이거 투자하면 세금 얼마나 내지? 부터 헷갈리는 구조예요. 보고서는 이런 방향을 제안합니다.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확대 세율이나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대주주 기준을 없애고 단일 세율로 단순화. 요약하면 주식 금융 투자했다고 세금이 과하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도록 깔끔하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바꾸자는 거예요. 5-2. 장기 투자 유도. 단기 매매 위주의 단타장이 아니라 10년, 20년 들고 갈 수 있는 장기 투자 중심 자본시장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장기 보유 시 세율을 깎아준다든가 장기 투자 상품 연금 ETF 등의 세제 혜택을 더 준다든가 하는 방식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5-3. 금융교육 강화. 지금 구조에선 금융문맹 금융 리터러시 부족이 부동산 쏠림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보고서는 학교 직장 등에서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자산 배분, 위험관리, 장기투자 원칙 등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해요. 6. 그럼 이제 다 주식해야 한다는 거야? NO.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금융투자 활성화 모두가 주식 몰빵하자. 이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집에 너무 쏠려있는 구조를 조금 더 균형 있게 바꾸자. 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아요. 개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자산 포트폴리오 한번 체크해볼까? 내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숫자로 보기. 총 자산 중 부동산 몇 퍼센트, 예금 현금 몇 퍼센트, 주식 ETF 연금 몇 퍼센트. 대략이라도 엑셀이나 메모에 써보면 나는 현재 한국 평균보다 더 부동산 쏠림인지 덜한지 감이 와요. 집값 레버리지 대출까지 같이 보기. 대출을 끼고 있는 상태라면 그냥 집 한 채가 아니라 집 부채 구조로 봐야 합니다. 집값이 조정될 때 내 대출 부담은 어떤지 같이 계산해 봐야 해요. 금융투자는 여윳돈 장기가 기본. 생활 비비상자금은 예금 현금으로 충분히 확보해 둔 뒤 10년 이상 안 써도 되는 돈을 바탕으로 분산 투자 ETF, 인덱스, 국내 해외 등을 천천히 늘려가는 방식이 더 안전해요. 비신용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내서 투자하는 건 특히 변동성 큰 주식시장에서는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정보 비대칭 광고 조심하기. 정책에서 금융투자 활성화를 외친다고 해서 갑자기 파생상품, 복잡한 구조의 고위험 상품으로 뛰어드는 건 오히려 제일 위험한 선택이에요. 기본은 수수료 낮은 상품, 구조가 단순한 상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이 세 가지입니다. 7. 정치정책 프레임으로 보면 부동산 vs 자본시장. 뉴스에 나온 것처럼
대통령도 여러 차례 부동산 대신 주식으로 투자의 물길을 돌려야 한다. 자본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해왔죠. 그 배경에는 방금까지 봤던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가 있어요. 부동산 쏠림을 방치하면 집값 불안, 세대 갈등, 자산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래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실물에서 금융으로 자금의 흐름을 바꾸자는 게 최근 몇 년간 정책의 큰 방향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논쟁 지점은 분명해요. 금융투자 활성화가 자본시장 건전성, 투자자 보호 없이 단순히 세금 깎고 규제 풀어서 주식시장 띄우기로만 흘러가면 안 된다는 우려. 반대로 지금처럼 부동산에만 쏠려 있는 구조를 손 안 대고 두기도 어려운 현실. 이 사이에서 어디까지 규제를 풀고 어디까지는 안전장치를 둘지 정치 정책 싸움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8. 마무리집이 나쁘다가 아니라 한 바구니에 다 넣지 말자. 정리해 볼게요. 한국 가계 자산의 64.5%가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 미국, 일본, 영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부동산 쏠림 구조. 금융자산 안에서도 현금예금 비중은 더 늘고 투자 상품 비중은 줄어드는 중. 그 결과 자산은 있는데 유동성이 부족하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때 충격이 크고 경제 전체의 돈 흐름도 굳어지기 쉬움. 그래서 금융소득 과세체계의 단순화,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 등 금융투자 활성화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 하지만 이 모든 얘기의 핵심은 결국 한 줄로 줄이면 이거예요. 집이냐, 주식이냐 싸움이 아니라 내 자산을 얼마나 균형 있게 나눠 담을 거냐의 문제다. 여러분도 오늘 한 번쯤은 내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묶여 있는지,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건 아닌지 차분히 체크해보는 계기로 삼아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왜 한국 가계 자산은 유독 부동산에 묶여 있을까? 그리고 그래서 왜 금융투자 활성화라는 말이 나올까? 까지 쭉 짚어봤어요. 다음에는 실제 개인이 자산 배분할 때 쓸 수 있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예시도 같이 가져와 볼게요. 오늘도 들어줘서 고마워요.